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인즈랩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는 최용섭입니다. 여기 오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들, 내가 좀 AI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혹은 내가 AI를 한번 도입해보고 싶은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요즘 초유의 관심사는, 내 비즈니스를 AI로 한번 혁신해보고 싶다. 거창하게 가지 않아도 AI를 한번 도입해보고 싶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다 공통적인 그런 희망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과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AI를 도입할 수 있고, AI를 도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AI를 도입할 수 있는지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AI를 내가 도입하는 방법은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AI를 지금 도입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래 수익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해요. AI를 지금 도입한 기업은 2030년 이후에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서 2배 이상,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러는 거겠죠.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원래 AI로 시작한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AI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조사 결과인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체감한 것도 그렇고요. IDC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창업하는 기업들의 최소 90%가 스스로를 자기는 AI 기업이다. 혹은 나는 내 비즈니스에 AI를 도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려 90%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수백 개의 스타트업들을 만나서 그들의 니즈에 대해서 듣고 또 상의를 했을 때 그 결과랑도 비슷하다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 실제로 지금 창업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는 AI 기업입니다. 저는 아니면은 내 비즈니스에 AI를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제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내가 무슨 AI를 도입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이제 화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기술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어려움, 혹은 비용에 대한 부담감, 또 근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AI를 도대체 도입해야 되지라는 그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나는 AI 기업이야, 혹은 나는 내 비즈니스에 AI를 도입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AI를 도입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AI를 도입한다는 것이,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것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의 4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일단 어떤 AI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AI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입하고 싶은 AI에 대한 정의가 끝나고 나면 그 AI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AI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상용화해서 붙여야 되겠죠. 도입을 하는 그런 상용화 개발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들 이제 AI는 항상 개발하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AI를 어떻게 운영하고 고도화할 것인가, 이 4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AI를 도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10이면 그 중에 9은 이 질문부터 합니다. 도대체 AI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AI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AI라는 게 엄청나게 핫하고 뭐 AI가 도대체 이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막 이러니까 내가 뭔가 AI를 도입하긴 도입해야 되겠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거를 AI로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혹은 내가 명확하게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태스크가 진짜 AI로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대답해야 되는 부분이 AI로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혹은 이런 거는 AI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의.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더라. 자, 이 AI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오래된 일, 비교적 오래된 일이지만 알파고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굉장히 이 AI가 핫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알파고의 성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되곤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AI가 바둑에서 사람을 이긴 것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이 AI가 컴퓨터가 더 계산을 잘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제 체스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바둑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컴퓨터가 사람을 못 이길 것이다라고 보통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왔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니까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가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이 경우의 수들을 잘 계산해서 사람을 이길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결코 지금 현재 컴퓨팅 파워로는 바둑의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지점입니다. 알파고가 성공한 것은요, 그 바둑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기존에 바둑을 컴퓨터가 사람을 못 이길 거다라고 했던 그 근거가 뭔가요? 뭐냐면 그걸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 어떤 바둑의 형세, 바둑돌이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이 모양을 보고 이 모양에서는 이 형세를 보니까 직관적으로 어디에 놔야 되겠다라는 그 숙련된 바둑기사의 그 직관이라고 하는 영역, 바로 그 영역을 모방했기 때문에 알파고가 바둑에서 사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는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바둑을 했던 그런 시스템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죠. 이제 기보라는 거를 학습을 합니다. 어떤 그 바둑판에 돌이 놓여 있는 그 모양을 모양 그대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모양에 이런 모양으로 돌이 나였을 때 이때 어느 지점에 착수해야지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가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고의 성공은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발전해왔던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더 빨리 계산하자 이런 접근에서 넘어서서 오히려 사람이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던 그 방식을 따라가자 라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바로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AI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냐에 대한 정답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그런 어떤 인사이트로 할 수 있지만 기존의 룰 베이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이야말로 바로 AI로 할 수 있고 AI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은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직접 코딩을 하는 작업이었잖아요. 내가 만들 이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작동해야 된다. 이 프로그램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프로그래머가 입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의 방식이죠. 그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설계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만 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작동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계가 생깁니다. 바로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설계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 인간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것들을 어떻게 도대체 그거를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인공지능, 저희 이제 알파고 사태로 촉발된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는요, 바로 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놓고 학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기존에 사람이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서 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던 그 영역을 바로 인공지능이 수행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래서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라고 이제 되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인공지능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거의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마인즈랩이 지금까지 그 말을 그냥 말로만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인공지능도 할 수 있지요 라고 하고 말로만 던지고 말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기가 어려우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 마인즈랩이 실제로 이렇게 수많은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실제 고객의 데이터, 실제로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진짜 AI를 이렇게 만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냥 마인즈랩이 음성인식 엔진 가지고 있죠? 저 그거 하나만 좀 써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공지능을 쓰시겠다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치과 의사인데요. 제가 이제 이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매번 이 교정기 붙이는 위치를 표시하는 게 너무 노가다라서 제가 이거를 좀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인공지능으로 안 되나요? 이런 문제들을 들고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구에서는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연구에서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실제 필드에서 고객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AI일 겁니다. 어떤 연구나 이런 데서 다뤄지는 그런 이미 다 만들어진 AI를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나한테 이런 AI가 필요해요.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정기 붙이는 위치를 표시해주는 AI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파워블로거인데 이 블로그 글을 좀 제가 다 쓰려니까 이거 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글을 AI가 써주고 자기가 그 중요한 내용만 편집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글 쓰는 AI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의 어디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논문은 나와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AI 스타트업을 가도 이런 특정 실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AI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찾기가 어렵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죠. 내가 AI를 도입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누구한테 찾아갈 거냐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에서 AI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보통 그 글로벌 G사나 A사나 이런 그 글로벌 컴퍼니들을 떠올리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우리 한번 그 G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한번 가가지고 거기에 기술을 한번 볼까? 여기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기술이 되게 좋긴 한데 그게 나한테 필요한 AI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저희 회사에 찾아오는 겁니다. 고객들이 와서 제가요 그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싶어가지고 저 G사의 홈페이지 가보니까 거기에 되게 좋은 기술들이 있긴 한데 그게 나한테 필요한 AI는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AI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를 내가 원하는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AI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 AI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AI를 만들 것인가, AI로 뭘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 들으셨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인사이트가 생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비즈니스에 나도 한번 이런 식의 AI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제 그거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AI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한쪽 손에는 데이터가 있고, 한쪽 손에는 알고리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한쪽 손에 이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 수능 교재와 같은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손에 있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뇌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뇌, 그거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뇌가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양쪽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AI를 내가 도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아마 데이터에 대한 부분까지는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치과의사인데 내가 지금까지 교정을 해왔던 그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데이터잖아요. 내가 이거를 1000개나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물론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죠. 충분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저 그냥 인공지능 만들 수 있겠죠? 라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쪽에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고 한쪽에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와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것이 내가 이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이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보통은 AI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그 큰 부분으로, 큰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거를 처리해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미지 인식이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개냐 고양이냐 구분하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면요. 그 보통의 이 인공뇌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냐면요. 그 입력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해한 결과를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실제로 이게 개냐 고양이냐라고 판단하는 이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두 가지 크게 큰 네트워크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이 인공뇌가 어떻게 하면은 잘 이해하게 할 거냐,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이 데이터를 잘 이해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잘 도출하게 할 것이냐, 그 결과를 잘 도출하는 인공신경망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인공뇌가 하나 있으니까 얘가 그냥 알아서 학습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 프로세스가 이게 뭔가 인식, 레코그니션 혹은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가까운 태스크냐 아니면은 제너레이션, 뭔가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음성을 생성하든가 뭐 이런 태스크겠죠. 뭐 그런 태스크냐 아니면은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냐에 따라서 또 필요한 알고리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뭐 코드 레벨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태스크가 이 중에서 어떤 태스크니까 내가 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만든다고 하면은 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어렵겠구나, 어려운 태스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태스크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압축하거나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AI 스피커에 많이 쓰이는 음성인식 같은 게 바로 이 레코그니션 태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음성인식은 음성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음성 정보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 의미적인 그 텍스트만 남겨서 압축하고 종합해가지고 이 텍스트를 뽑아내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반대 태스크가 제너레이션입니다. 제너레이션은 레코그니션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은 적은 정보에서 많은 정보를 생성해내는 태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 이제 말을 하고 싶으면은 나는 사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발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텍스트로는 나는 사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글씨만 있는 거지만 실제로 내가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스타일, 그 다음에 뭐 감정, 이런 것들, 그럼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텍스트를 가지고 그 목소리와 스타일과 감정과 같은 더 많은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에 걸맞는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태스크들은 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 있는 태스크였는데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기 이제 꽉 막힌 교차로에서 그 교통 그 신호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저희 모범 운전자분들이 그 교통 흐름을 제어하시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베테랑이시라서 딱 이제 그 사거리를 한번 싹 둘러보시면은 어디에 신호를 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방향의 신호를 직전 신호를 뭐 몇 초 동안 줘야 된다 이런 정답을 누구도 알려줄 수 없거든요. 그냥 그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원활하게 빠지게 하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직관적으로 아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없고 대신에 뭔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이런 과정에 적합한 강화학습이라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만드신다는 거는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내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잖아요. 그럼 2단계에서는 그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거는 바로 이런 레코그니션 엔진을 만들 것이냐, 제너레이션 엔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강학습을 이용한 의사결정 엔진을 만들 것이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까지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은 그거를 여러분께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저희 마인즈랩보다 인공지능 기술이 더 뛰어난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당연히 마인즈랩보다 규모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인력들과 많은 돈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의 AI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없을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를 위한 AI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AI. 예컨대 구글의 음성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이지만 그거는 누가 써도 어느 정도 이상 성능을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타겟이 아무나 와서 쓰세요. 당신이 어떤 걸 하시든 와서 쓰세요라는 이런 타겟을 가지고 AI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럴 AI 플랫폼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음성인식은 아무 데서나 잘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난 노래방에서 예약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고 막 시끄러운 그 과정 안에서도 잘 인식하는 음성 인식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즈 AI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인즈랩은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과 경쟁해서 모두를 위한 AI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당신이 비즈니스에 쓸 수 있는 당신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저블 AI를 만드는 플랫폼을 표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래방에서 예약을 하기 위해서 음성으로 내가 노래 제목만 얘기하면은 예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구글의 음성인식이 제일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이제 구글 음성인식을 써봤죠. 그랬더니 이게 구글 음성인식이 전혀 엉뚱하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노래 제목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막 주변에 막 노래도 나오고 울리고 이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커스터마이즈 AI. 그 당신만을 위한 고객의 맞춤형 AI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노래방에서 녹음된 그 데이터들을 5시간 분량,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그렇게 적은 분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음성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인공지능의 구조에 대해서 레코그니션, 제너레이션 이런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AI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도입을 했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도입은 했는데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단계에 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제 AI를 운영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AI를 운영한다는 거는 이 선순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수백 개의 AI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AI 도입에 왜 실패하는가? 왜 많은 기업들이 AI를 내 비즈니스에 도입하려고 하는 게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그 단순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 AI를 도입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이런 인공지능만 있으면 내가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 인공지능 만들면 되겠네요. 근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했네요? 근데요, 그 데이터는 제가 서비스를 하면은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혹은 지금은 데이터가 없는데, 제가 서비스를 하면은 인공지능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 서비스를 하려면은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저 인공지능 어떻게 만들죠? 인공지능 만들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데이터는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모일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인공지능을 못 만들고 인공지능 없으니까 서비스를 못하고 서비스를 못하니까 데이터를 못 만드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공지능을 도입에 실패하는 기업들이 다 이 악순환에 빠져 있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죠. 일단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십시오.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고 사람이 하더라도 실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네럴한 AI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신의 비즈니스에 딱 맞는 커스터마이징된 AI를 도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수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가공을 해야 되겠죠.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초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AI 학습 데이터가 가공이 되면은 그 AI 학습 데이터가 비록 소수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AI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AI가 만들어지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 인공지능을 서비스에 도입을 해서 이제 서비스의 효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이 100% 하던 거를 인공지능이 절반을 감당해 줍니다. 그러면 기존과 같은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2배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2배가 쌓일 거고요. 그러면은 그 2배의 데이터를 또 다시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서 2배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AI 성능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AI를 또 서비스에 적용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80%, 90% 그렇게 AI가 담당해주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내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더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성능이 더 올라가고 인공지능 성능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더 대규모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런 AI의 선순환 파이프라인이 작동되게 되는 것이죠. 이 선순환 파이프라인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과정을 단발성으로 어떠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완벽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완벽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완벽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완벽한 서비스는 완벽한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통적인 내가 솔루션을 사서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 구축을 했을 경우는 여러분들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인즈랩이 이 인공지능 도입,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적합한 파트너십의 형태를 지속적인 단발적인 그런 구축 형태에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딱 봐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AI 하나 도입하는 게 그냥 어디 가가지고 솔루션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갖다가 뭐 돈만 있으면은 사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 아마 이제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 AI를 도입하는 게 어떤 과정인지를 설명하고, 사실은 이 AI가 얼마나 도입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대체 이 최 대표가 그 AI가 도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만 설명하고, 그래서 그걸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라고 아마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AI를 도입해서 AI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에코마인즈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했던 얘기니까 그만 넘어갈게요. 인공지능,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하나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하려고 하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뭐 데이터 작업할 사람도 필요하고 서비스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 만드는, 특히 이 알고리즘 만드는 연구원들은 또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내가 다 세팅해가지고 내가 다 개발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하러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저희 마음 AI에 들어오시면은 이 마음 AI에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30종 이상의 AI 기술들이 이미 올라와 있고요. 이거를 그냥 바로 쓸 수도 있는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한 AI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에코마인즈 파트너십은 바로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에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AI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저희 마인즈랩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결합해서 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가치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수익을 쉐어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코마인즈 파트너십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떤 부분에 어떤 AI를 도입하셔야 되고, 그 AI는 어떻게 도입해야 되고, 데이터는 어떻게 모아야 되고, 운영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설팅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 마인즈랩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를 AI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에코마인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의 그런 다양한 그런 기관에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운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 그래서 저희 이제 에코마인즈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KBS 공영방송과 했던 사례인데요. KBS에서는 그 지속적인 그 녹화, 예를 들면은 이 새벽 시간에 어떤 뭐 홍수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바다의 파도가 너무 높이 인다든가, 이런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방송을 해야 되면은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아나운서들이 밤을 새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가뜩이나 이 고급 인력인 아나운서들이 그거를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회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인즈랩이 가지고 있는 TTS 기술을 가지고 그 새벽 시간에 사람이 없어도, 아나운서가 없어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재난방송 송출용 실시간 음성 합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작년에 상용화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쓰이고 있고요. 매일 새벽마다 저희 그 인공지능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발화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이런 거죠. 대교가 그 유아용 콘텐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아용 콘텐츠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오디오북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앱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의 책장을 분석하면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분석해가지고 적절한 책을 추천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과 한국어 대화 연습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대교는 이런 그 아동용 콘텐츠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그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교의 우수한 콘텐츠와 저희 마인즈랩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AI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그 협업 사업, 제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패션 테크 스타트업이에요. 그 패션 업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게 그 여성들이 아침마다 옷 고르는 시간이 상당히 긴데 그걸 다 입어보고 옷장에 무슨 옷이 있는지도 다 꺼내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평생 잊어버리고 안 입는 옷도 많은데 그거를 내가 다 입어보고 코디해보고 이런 시간을 줄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옷장에 있는 옷을 사진을 찍으면은 그 옷을 이 앱에 있는 가상 옷장에다가 잘 넣어주고 예쁘게 그 배경을 따줘야 되겠죠. 잘 넣어주고 그거를 이 마네킹에다가 한번 입혀보면서 코디를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 AI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옷 사진을 찍으면은 그 옷을 예쁘게 배경만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포토샵으로 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 사람이 유저가 뭐 수없이 많아져가지고 옷장 사진을 막 찍어대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포토샵으로 다 처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여지지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좋은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저희 마인즈랩의 우수한 AI 기술이 결합해가지고 이런 멋있는 그리고 장래성이 유망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저희 에코마인즈가 추구하는 그런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에코마인즈에서는 에코마인즈 프로그램은 저희 마인즈랩이 인공지능 기술의 강점이 있는 회사로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의 강점이 있지만 뭐 패션 테크 분야에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 분야를 저희가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희 마인즈랩은 기술에 집중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어떤 도메인 널리지와 그런 도메인에 대한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저희 마인즈랩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AI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렇게 해서 가치를 혁신하고 그 혁신한 가치를 나눠서 같이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에코마인즈 회원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마인즈랩의 인공지능 기술 지원과 그 다음에 오피스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대전 이 스페이스X에서 열리는 행사다 보니까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께서는 저희 이 스페이스X의 공간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저희 마인즈랩의 우수한 국가대표급 인재들과 같이 협업해서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저희 마인즈랩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에코마인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에코마인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이제 마인즈랩이 마음까지 생각하는 AI라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마음 AI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 마인즈랩이 꿈꾸는 이 인공지능 세상의 미래가 저희 마인즈랩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탐욕스럽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패션 사업도 하고 보험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분야에 탁월한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과 정말 탁월한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국가대표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인공지능 기술회사 마인즈랩과 결합하여서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정말 그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제 에코마인즈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이제 그 다음 세션에서는 마인즈랩의 그 스페이스X 대전 특구의 스페이스X 공간을 운영하시는 노철균 부사장님께서 이 스페이스X 운영과 그다음에 에코마인즈 프로그램을 이 대전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